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현금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신용카드보다 QR코드를 더 많이 쓴다고 하네요. 얼마나 QR코드를 많이 쓰면 QR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요. 장보기, 공과금 납부까지도 QR코드로 하고요. 심지어는 노점상에서도 현금 대신에 QR코드를 선호한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이 현금 왕국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현금 결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QR코드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QR코드를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QR코드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장기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월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은 QR코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맞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QR코드가 모든 가게에 네. 다 QR코드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어디에 입주하거나 심지어 마트, 노점상, 그리고 식당, 그러니까 대중교통 모든 게 다 QR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캔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네. 심지어 이제 요즘 노숙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걸하는 분들도 네네. QR코드를 큰 거 가지고 왜냐면 현금이 없으니까 QR코드를 가지고 그냥 요 정도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현금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네. 사연 쓰고 QR코드 하나 넣고. QR코드를.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네. QR코드. QR코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는 많이 안 쓰는데 그렇죠. 하시는 분들. 네. 어떤 건지 좀 약간 설명이 QR코드, 필요합니다. QR라는 거는 Quick Response Code라는 약자로 네. 빠른 정보 인식을 위해 만든 2차원 바코드입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즉시 결제나 웹사이트 접속 아니면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는 물론 공과금 납부가 하거나 네. 택시 호출, 호텔 체크인까지 굉장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네요. 모든 식당, 마트, 대중교통에서 다 QR코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금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인 중국이 지금은 QR코드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니까. 맞아요. 네. 한국은 어디 가나 다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네. 그리고 신용카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렇죠. 혜택을 받다 보면 나도 네. 모르게 굉장히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신용카드를 간 거꾸로 QR코드를 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신용카드 잘못하다 잃어버리는 잊어버릴 수 경우도 있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거의 이제 핸드폰 하나를 가지면 이 네. 안에 모든 게 되어 있으니까 QR코드를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이 알리페이와 유채페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주로 선호하는데 그냥 스캔을 하면 되니까 굳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죠. 모든 정보도 QR코드 해서 이 안에 하니까 네. 많은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예. 하긴 요즘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지갑에 돈이 없네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은 이제 지갑에 현금이 필요한데 지갑에 네. 돈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똑같이 또 돈을 위챗으로 이제 넘기는 어떻게 보면 계좌 이체이죠. 네. 근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우리가 홍바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니까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중국 갈 때마다 현금을 바꿔서 가긴 하는데 그대로 가져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중국 동포분들도 QR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 들어가면 당연히 그 중국 상황에 맞게 다 QR코드를 항상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중국 동포들 주로 이제
많이 있는 대림이나 뭐 안산이나 건대 쪽 가면 네.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도 있지만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네. 외부에서 여행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아예 QR코드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가서 신용카드 필요 없다 하면 그냥 대략 네. 환산해서 QR코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어쩌면 QR코드가 중국의 소비 문화를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예,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결제 방식 변화가 아니라 중국의 네. 소비 문화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젊은 세대들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네. 거래를 디지털화하고 있고 QR코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융 혁신의 대표 사례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게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 뭔가 하면 돈을 썼는데 안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네네. 현금을 가져가면 적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제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아하. 왠지 내 돈이 아닌 그냥 쉽게 네.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다면 돈을 잃어버릴 현금이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는 네. 거죠. 예. 진짜 내 돈이 안 나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비가 조금 많아질 수도 그래서 있고. 한국은 약간 이제 그 신용카드 쓰다 보면 어느 날은 결제를 네네네. 오면 내가 많이 썼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쓰는 적적 없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 돈이 내 돈으로 들어왔지만 이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만약 이제 돈 관리 잘 못하면 이제 음. 항상 이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죠. 네. 아무래도 동포 여러분께서도 QR코드 그냥 쉽게 사용했으니까 하다가 과소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김미란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몰고랑의 겨울은 춥지 않다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12월이 제주도에도 겨울은 찾아왔다. 거리에는 두터운 겨울 옷에 움츠러드는 몸을 감싸고 젠 걸음으로 일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도 북적거린다. 영하 26도의 중국 동부의 차디찬 겨울도 거뜬하게 잘 지내온 나는 한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의 겨울 추위는 추위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체감 온도는 같은 것 같다. 오늘도 몰고랑은 추운 겨울을 지내는 제주 사람들이 아늑한 쉼터로 하루를 시작한다. 몰고랑은 내가 제주에 와서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 이름이다. 몰고랑은 연자방아라는 제주의 방언인데 식당은 제주 향토의 맛집이다. 사장님은 선수 측정된 흑돼지 사고를 10시간 넘게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넣어서 깊고 구수한 맛을 우려낸 국물에 국수를 말기도 하고 국밥도 손수 만드신다. 시원시원한 성격이 식당 사장님이 후한 인신 덕분인지 제주 사람들이 따뜻한 인정 때문인지 가게에서는 매일 제주 사람들이 삶의 이야기가 라이브로 진행된다. 나는 여기 식당에서 나의 즐거운 일상을 적고 있다. 특유한 제주 사투리에 가끔씩 어안이 벙벙하였다가도 내가 피를 들고 묻는 사투리 공부에 어르신들은 하나하나씩 가르쳐준다. 아줌마, 정제기를 줍소. 정제기 작은 접시. 곱대산이 마늘 좀 갖다 줍소. 곳에 있소까? 여기 어르신들은 마지막 끝말에 씁니까 대신 거기가 습과로 표현하신다. 특유한 제주 사투리 공부도 참 재미난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온 중국인 손님들과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나를 보더니 어디서 왔을까? 라고 물으셨다. 나는 중국 연변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동포시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족이란 말보다는 동포라는 말이 조선족들에 대한 더 높은 존경의 말이라면서 조선족이라 부르지 말고 동포라가 부르라면서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다. 작은 말 한마디의 기쁨과 사랑, 조선족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제주 몰거랑에서 나는
제주 사람들이 따뜻한 동포애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같은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여기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나는 한 그릇이 뜨끈한 국술물에도 나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아서 올린다.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곳은 춥지 않다. 나는 여기 몰고랑에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 행복이 별거더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사는 이야기와 그대들이 사는 이야기를 우리들 삶에 버무리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닐까. 제주의 겨울은 춥지만 몰고랑의 겨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과의 행복한 만남으로 따스한 온정을 느끼며 춥지 않다. 네. 저는 처음에 이 편지를 받고요. 아, 몰고랑이 뭘까? 뭐 음식점 이름이라는데 무슨 뜻이지 했는데 보니까 연자방아라는 네. 제주 방언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몰고랑이 저도- 더 이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제주에 네. 1년에 한 2번, 그렇죠. 3번 자주 정도는 가시죠. 가거든요. 예. 다음에 가면 사실 네. 항상 갈 때마다 제주 도민이 사랑하는 가게를 맞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몰고랑 이걸 보고 꼭 거기에 가서 또 우리 네. 이제 저희 중국 동포인 김미란 선생님도 김미란 한번 선생님도 꼭 좀 만나보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싶고, 예. 얼마나 정성껏 사고를 확 우려가지고 네. 국밥이나 국수를 말아서 주신다고 하는데, 침 넘어가네요. 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을까 싶기도 특별히 이제 하고요.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네. 한여름에도 뜨끈뜨끈한 제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흑돼지의 그 우린 그 국물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네, 파 듬뿍 넣고 후추 탁 뿌려서 그렇죠.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분이 연변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동포시네라는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도 막 가슴에 짜릿하고 다가오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네. 중국의 조선족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동포네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은 한민족이야 이렇게 네네. 얘기해 준 분이 있는데 이 조선족이란 이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민족 그다음에 네. 중국 동포라는 동포. 우리 동포라는 이 말이 너무 감동되는 게 이제 중국 조선족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는 그 네, 조선족이라는 그렇죠. 단어잖아요. 소수민족 물론 중에 이제 하나. 그렇죠. 네. 이 단어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입장에서 감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한 가족처럼 대하는 네. 중국 동포란 말이 훨씬 더 이제 그 가슴에 와닿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희가 맨날 한 식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수님도 중국에서 오셨구나. 맞습니다. 잊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그 조선족에 대한 단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네. 사실 우리가 자부심 갖고 있는 건 한민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 단어에 좀 다른 그 욕먹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주도민의 따뜻한 사랑을 네. 보면 더 가고 싶네요. 그렇죠. 저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시집을 갔어. 그러면 뭐 이제는- 놀러 갈 때마다 네, 갈 때마다 오히려 이런 맛집을 네. 저희 데리고 갑니다. 그럼 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이제 전번에 제주도 갈 때 제주도 향토 주민들이 가는 맛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쵸. 음식도 맛있지만 그 사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 너무 서로 잘 네, 아니까 네, 네. 막 애들하고도 얘기하고 어른들 서로 얘기하고 난 그것 때문에 괜히 친척 같은 맞아요. 기분까지 들 그냥 이제 정도로. 밥 먹으면서 나만 여기에서 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오늘 김미란 씨 덕분에 저희가 제주도 추억도 얘기할 수 있고 맛집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생활하시면서 재미있는 일 또 막 속상하셨던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3월이 하순 쪽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제주도에 좀 꽃도 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주도는 솔직히 어떤 계절이 좀 빨리 계절이든 오잖아요. 너무나 네. 예쁘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기 때문에 3월 되면 벌써 볼 수 있는 그 풍경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네, 유채꽃도 막 쫙. 맞아요. 피었을까요? 올레길 옆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예쁠 네. 것 같고 또 바다가 네.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약간 옥색이 나는 바닷빛. 네. 네. 자, 태연의 노래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진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작년 7월에 한국 갔을 때 엄마를 한 번 보고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젯밤에도 어머니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부탁하셨어요. 진우야,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착한 진우, 이모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라. 그리고는 손을 저으며 문을 나섰어요. 눈을 번쩍 뜨니 아침이었어요. 몹시 서운했어요. 온 하루 학교에서도 기분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어요. 나도 우렁이처럼 엄마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손목 잡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함께 피자랑 햄버거도 먹고 싶은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왔어요.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솔로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 계시던 솔로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솔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하늘 보고 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늘 보고 말하면 엄마가 다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정말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솔로가 불쌍해요. 솔로와 비교보면 내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모 할머니가 어머니 못지않게 나와 함께 아침이면 함께 학교 가고 돌아올 때도 같이 집에 돌아오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더러 더 먹으라고 하거든요. 집에 와서도 공부도 함께 하고요. 남자 대장부는 눈물을 흘리면 졸장부야.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나를 늘 일깨워 주어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꼭 참을 것이고 솔로 어머니 말씀처럼 하늘 보고 속마음을 말하겠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 말 잘 들리죠? 눈물 나는 거죠. 겨우 참고 읽었습니다. 10대 네. 애를 이제 뭐 소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 옆에 예. 그 애교도 떨고 싶고 사실 그렇죠. 10대라고 하지만 3년 동안 어머니 못 만났으니까 1학년 그 나이 때는 사실 거의 어머니 뒤 꽁분이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이것저것 뭐 하는 네. 그런 어류강도 나이인데 부리고. 네. 참 얼마나 그립겠나 하는 생각 드니까 네. 어, 저희도 왜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저도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쵸. 아,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 편지 보내온 진욱은 그래도 어머니 보고 싶어도 꾹 참고 하늘 보고 속마음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한국하고는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죠.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 좀 더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면 네. 그 중간중간이라도 그냥 영상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한 번씩 와서 안아주고 그런 시간이 네. 있어야 이 친구가 어린 아이들은 또다시 한번 충전받고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이 어릴 때는 이렇게 헤어져 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사춘기 돼서 중도 있고 청소년 되면 그 그리움을 떠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네. 너무너무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습관되는 그런 경우도 많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똑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은 떨어져 더 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자, 오늘 김진우 학생 한국에서도 어머니가 이 방송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영상통화도 하시고 자주 통화하면은 그 그리움도 조금 옅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하늘 보고 말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네. 직접 그럼요. 그냥 이제 전화해서. 네, 전화하거나 음성 녹음해서 네. 보내거나 여러 가지로 표출할 방법을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성 녹음을 좀 어머니께서 잘 하셔가지고 네. 우리 진우 학생이 항상 스마트폰 다 열면 들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네요. 그렇죠. 항상 옆에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 보고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김진우 학생 이모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가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서요? 예, 아직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인 삼루카즈나와 가스 플랜트 사업에 맞선을 잡았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단이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누를란 자코포프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파트너십을 맺고 카자흐스탄 가스 플랜트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삼루카즈나는 2008년 설립된 국부펀드인데요. 네. 전력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삼루 에너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기업인 카스모나이가스 그리고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인 카스아톰프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KBS에 해당되는 하바르 방송 등 방송사도 언론 지주회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마디로 대형 국영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현재 카라차가나 유전 가스 플랜트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은
연간 4억 입방미터 처리 능력을 갖춘 천연가스 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한 39억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약 한 5조 7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는 29년 완공을 목표로요.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지금 카라차가나국 유전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유전이고요. 우리 카자흐스탄 가스 생산의 49%, 원유의 1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왔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의 카즈문화의 가스와 석유 가스 및 화학 분야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은 원유 확인 매장량이 300억 배럴로 세계 12위이고요. 네. 가스 확인 매장량은 세계 25위인 2조 3천억 입방미터에 이릅니다. 예. 겨울이 긴 카자흐스탄에서 따뜻한 봄이 얼른 오기를 기원하면서 K-팝 축제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겨울이 길고 그 추위가 아주 혹독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북부 지역은 더욱 이제 그러한데요. 이 카자흐스탄 북부의 바블로다르 주에서는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K-팝 축제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 K-팝 축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바블로다르 지회가 주최했습니다. 고려인 협회 창립 35주년과 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이 35주년,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이 공연은 샤니락 공연장에서 아주 매혹적인 K-팝과 커브 댄스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K-팝 그룹들은요,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바블로다르, 그리고 이제 수도 아스타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이제 접경 지역인 에키파스투스 지역 출신의 14개 팀 총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샤니락 공연장은 관객들로 꽉 찼고요. 너무 많이 와서 일부 관객들은 공연장 통로에 서서 예. 공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관객들 사이사이로 부모님 세대로 보이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요. 네.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포스터나 응원 팻말을 들고 온 그 팬들, 그리고 K-팝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뜨거운 열기로 봄이 빨리 올 것 같으네요.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그리고 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올해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 CIS 지역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수는 234명입니다. 사할린 동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동반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법으로 정한 사할린 동포의 모든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영주귀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234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7월에 할 예정이고 선정된 사할린 한인은 11월에 영주귀국 시킬 계획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접수처, 국내는 대한적십자사,
국외는 광활 지역 제외 공간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재외동포청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올해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정착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주 귀국 희망하시는 분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 CIS 지역의 재외 공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고요. 신청 선정 대상자 수는 234명이라고 합니다. 동반 가족의 범위가 확대돼서요. 사할린 동포의 모든 자녀 그리고 그의 배우자가 영주 귀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선정 결과 발표는 7월 말에 할 예정이고요. 선정된 사할린 동포는 11월 정도에 영주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국외는 관할 지역의 재외 공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왜 저래? 엄마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뭐 말이야. 이거 물. 이건 물이 어딨어. 내가 사왔단 말이야. 어제 조금 먹고 여기다 놨는데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네. 아유,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거기 있겠지. 없단 말이야. 잘 찾아봐. 내가 분명 여기다 넣어놨는데 어디 간 거야 진짜. 근데 정건아, 너같이 젊은 애가 그런 걸 왜 마셔? 왜 마시긴? 몸에 좋으라고 마시지. 엄마 갑자기 속이 왜 이렇게 쓰리지? 엄마 뭐 어제 술 먹었어요?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쓰시지? 아이고야. 엄마 다리 일기해 보잖아. 뭐 비 오려나 보네. 아니야. 오늘 막다고 그랬어. 아이고, 허리 디스크도 올 것 같고 다리도 뿜질러지고 팔도 뿜질러지고. 혹시 아니지? 아이고, 엄마 그냥 온몸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있다. 나 혼자 먹으려고 산 거 아니야.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인사하겠네. 엄마. 알았어. 엄마 드리려고 산 거야. 엄마 드리려고. 엄마가 그럴 줄 알고 냉장고에 잘 보관해뒀어. 우리 엄마를 누가 말리냐 진짜. 잘 먹을게 아들, 고마워. 한 병만 먹어요. 한 병은 내 거니. 2병이었어? 그게. 알았어. 엄마 다 줄게. 네, 아들이 혼자 먹으려고 이걸 사놨는데 엄마가 숨겨뒀군요. 그러게요. 네, 이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즉 이건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관을 넣어 채취한 물을 말합니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이것 나무는 골리수나무, 고리실나무, 고리수나무라고도 불리는데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합니다. 네, 이것을 골리수라고 하는데요.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이것을 약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약물로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것은 위장병, 신장병, 관절염 등의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이 되면 산에서 취재하는 물로 흔히 뼈에 좋다고 해서 뼈물이라고도 합니다. 봄의 전령사로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피땀 눈물, 2번 고로쇠물, 3번 퍼퍼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디오스. 왜 저래 진짜 오늘. 며칠 전에 시장에 갔더니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초봄에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건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죠. 자연에서 얻은 이것은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받는 즉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 보관도 2주 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적당한 시간에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것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이것 축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리산, 양평, 산청, 완주 등에서 이것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건 나는지 모르겠네요. 동포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드십니까? 나만의 건강 지키는 법을 행복의 채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의 채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레닌기치라는 신문에 문예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려인들의 작품도 싣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 아이들의 작품도 함께 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참 이 고려인 동포들이 한글 문학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민족문화 창달에 자부심이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당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문화, 우리 언어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 토대가 일제에서 억압을 받아서 거기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연해주로 건너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극장도 우리 민족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민족 사범대학교도 최초로 1931년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민족 문화 창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강제주 때 많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수청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뜻이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또 극장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학, 네. 또 문학 작품, 또 모국어 이런 걸 보존을 했는데 특히 이제 1938년 5월 15일에 다시 신문이 법관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죠. 그게 이제 레닌기치였죠. 네. 그래서 고려인 그 작가 동맹도 만들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 동맹이라는 것은 먼저 소비에트 작가 동맹이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그 작가 동맹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해주에서 고려인 작가 동맹, 소비에트 작가 동맹 산하 고려인 분과가 1933년 가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결성이 돼가지고 특히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포석 조명이 네. 이분이 첫 번째 작가 동맹에 가입을 했고 또 후배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작가 동맹 맹원으로 들이면서 이제 한글 문학 작품집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강제 이주 때는 말 그대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작가 동맹은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그런데 강제 이주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후르시초프가 들어서고 1959년에 제3차 소련 작가대회가 열리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고려인들도 1962년 가을에 비로소 이제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를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 위주로 많은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한글 문학 단행본 엔솔로지라고 하죠. 네. 이 단행본 편찬도
이 작가 동맹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게 됐죠. 예. 그 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활동을 다들 모여서 열심히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포석 조명희 같은 경우는 한글문학의 시조인데 붙잡혀서 이분은 강제주의 직전에 탄압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죠. 네네. 그런데 포석 조명희의 노력으로 강제주 전에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로 조기천, 한아나톨리 또는 태장춘 같은 극작가, 강태수 같은 시인, 연성룡 극작가 이런 뜻있는 사람 또 유능한 사람들을 포석 조명의 노력으로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 회원으로 받아들였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강제주 이후에도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그 이후에 강제주 이후에 최영 작가나 또 김광현 또 김준 같은 유명한 작가 전동혁 이런 분들이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로 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이제 박일이나 한진 같은 작가, 맹동욱 또 북한에서 온 이런 분들이 가입하면서 굉장히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의욕적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예. 그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산하에 다양한 조직도 있었다면서요. 먼저 이제 고려인들이 처음에 강제주의 전 연해주에서는 소련 작가동맹 산하 고려인 분과였죠. 근데 강제주 돼가지고는 이제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 이제 산하 고려가 되죠. 물론 카자흐스탄 작가동맹도 더 크게는 전 소비에트 연맹 이제 작가동맹 소속이죠. 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도 오래 전부터 이미 1925년 8월에 750명의 문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작가 동맹을 만들기는 만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탄압을 많이 받지만은 그래 이제 작가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산하에 카자흐인 분과 러시아 분과 유구르 분과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독일인 그리고 고려인은 이제 강제주 됐으니까 1962년에 자체적으로는 고려인 분과가 만들어지지만은 네. 공식적으로는 1970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산하로 공식 파트로 들어간 건 이제 1977년이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 소수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 러시아, 위구르, 독일인, 고려인 이런 그 문학 파트가 있었던 거죠. 그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 근데 잡지도 그때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잡지입니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다 잡지를 만들죠. 그래서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처음에 1925년에 작가동맹을 만들고 이제 저널로 28년에 새로운 문학, 신문학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예. 얼마 안 가서 이제 카자흐 별, 쥘두스라고 카자흐말로 그러는데 별로 개칭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이것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카자흐 작가동맹을 이렇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스탈린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다 목숨을 잃죠.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켄세이 풀린인데 그래가지고 새로 개편되면서 1933년에 이제 프로스토르라는 게 이제 발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광대한 공간, 광야, 광대함 이런 뜻을 갖는데 예. 이게 창간돼가지고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어로 나오기 때문에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실렸지만 다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끔씩 실리게 됐죠. 예. 그럼 문학 작품을 이렇게 사상적인 탄압도 받으면서 어떤 작품들을 많이 썼을까요? 이것은 이제 소련 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됩니다. 아무래도 스탈린이 살아 있었을 때는 수령을 찬양하거나 소비에트 국가 탕을 찬양하고 또 전쟁, 독소 전쟁에서 승리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들어서고 스탈린 격하 운동이 1956년에 일어나고 59년에 제3차 이제 작가도 그 회의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서정적인 또 풍자 해약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작품들이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또 1964년에 브레즈네프가 공산당 서기장 되면서 네. 스탈린 비판을 또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약간 이 어려운 시기에
를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의 그 이념적인 그 지향에 따라서 조금 부침을 거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념적인 해빙기였다가 다시 또 약간 그 이념적인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고초도 겪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절반쯤만 이렇게 얻었고 네. 또 사실은 또 일반은 제약당하고 또 고려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자유가 주어진 뒤에도 강제이주 1937년 고려말 뭐 이런 것 자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동 연해주를 뜻하는 이런 것 자체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네. 제약이 컸겠어요. 고려인들이 비로소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1989년부터 네.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강제이주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탄압의 실상 이런 걸 다루는 작품을 쓸 수가 있었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카자흐스탄의 작가 동맹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춘의 촛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